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어제 오후 경남 합천 야산에서 난 산불로 산림청이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화율은 92%로 160헥타르, 축구장 200여 개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의 횡령 배임액은 200억 원대인데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새 당대표로 50% 넘는 과반 투표에 성공한 김기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5명의 최고위원들도 친윤 후보들이 당선돼 친윤 지도부가 완성됐다는 평가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긴축 의지에 올해 미국의 최종 금리가 6%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경남 합천에서 어제 오후 발생한 산불이 아직까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풍에 번진 불길에 축구장 200여 개 규모의 전체가 면적이 타면서 인근 마을의 주민들까지 긴급 대피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밤샘 진화 작업을 이어갔지만 산세까지 험준해서 막바지 불씨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산능성이가 시뻘건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산세를 따라 이글거리는 불길이 수천 미터 이상 길게 이어집니다. 겁이 나가고 막 팔불 뛰다 놀래서 동네 불 내려오고 싶어가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어제 오후 2시쯤 경남 합천군에 발생한 산불이 17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축구장 200개 규모인 162헥타르가 탔습니다. 산림청은 어둠 속에서도 불길을 확인할 수 있는 열화상 드론과 진화대원 1,300여 명을 투입해 밤샘 진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초속 12m에 달했던 강풍이 자정 무렵부터 잦아들면서 진화 작업의 속도가 붙어 현재 92% 넘게 진화된 상태입니다. 다만 불길이 옮겨 붙을 수 있는 부산물이 많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급경사지대에 불씨가 남아있어 막바지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출과 동시에 진화 헬기 35대를 투입해서 가급적 오전 중에 주부를 진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당국은 농지 인접 지역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육군 부사관이 몰던 차가 사고나 동승했던 아내가 숨진 가운데 아내 죽음에 다른 범행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새벽 5시쯤 강원도 동해시에서 육군 부사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옹벽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B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CCTV를 분석해 A씨가 사고 전 해당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과 차량 조수석에 모포로 감싸진 특정한 물체를 싣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어제 새벽 3시 20분쯤 서울 강남구의 주택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남 씨는 만취한 상태로 인근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고 8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4%로 확인됐습니다. 네,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과반 득표에 성공한 김기현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오늘 새 지도부와 함께 국립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52.93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가 당기를 힘차게 흔듭니다. 김 대표는 과반인 52.93%를 득표해 결선 투표 없이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한때 여론조사 선두를 달렸던 안철수 후보는 23.37%에 그쳤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지원했던 천하람 후보는 14.98%에 그쳤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8.72%로 한 자릿수 득표에 머물렀습니다. 김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민생의 최우선을 두고 내년 총선에서 꼭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몸을 바쳐서 국민의힘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내년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선 의원과 원내대표, 울산시장을 지낸 김 대표는 115석 여당을 이끌며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안정 속 개혁을 공약했던 김 대표의 당선으로 정부의 3대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꽉 막혀있는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여러 야당의 지도부도 찾아뵙고 의견을 구하고 김 대표는 새 지도부와 함께 국립현충원을 방문하며 활동을 시작합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김기현 국민의힘 신인 당대표가 52.93%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사실 3개월 전만 해도 예측하기 힘든 결과였습니다. 당시 김 대표는 낮은 인지도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한 자릿수에 맴돌던 하위권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역전극이 시작된 건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과 손을 잡으면서부터였습니다. 이른바 김장연대를 맺은 이후 지지율이 거침없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윤 후보의 승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친윤계로 꼽히는 김재원, 김병미, 조수진, 태용호 최고위원 그리고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지도부에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를 지낸 장해찬 위원은 55%가 넘는 표를 받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호흡을 맞출 친윤계 인사들이 대거 지도부에 입성하면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공조는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명함은 있기 마련이죠.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준석계는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이른바 천아용인으로 불렸던 네 후보, 천하람 당대표 후보와 허은하,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또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이기인 후보 모두가 낙선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만큼이나 초라한 성적표를 든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후보입니다. 한때 김 후보보다 앞선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최종적으로 23.37%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주인공이 된 김기현 대표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안 후보는 쓸쓸한 퇴장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비주류 주자들이 이번 전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저력을 보여준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현주 기자의 기사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차 컷오프에서 현역 중진을 제치고 본경선에 진출한 천하람 후보는 15%에 못 미치는 14.98%로 3위에 그쳤습니다. 이른바 천하용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선거처럼 전국을 누비며 총력 지원했지만 허은하, 김용태 후보도 6위와 7위로 탈락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이기인 후보도 친윤 성향의 장해찬 최고위원에게 36%포인트의 큰 격차로 밀렸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미 심판을 받은 이 전 대표가 전당대회로 처절하게 다시 심판받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왕의 비위만 맞추던 소위 윤핵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권을 진 세력의 줄 세우기와 정치적 폭력에 숨이 막히고 부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최고위원을 뽑아 주십시오. 윤석열과 한동훈 구국의 영웅 대접하는 보수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게 결정적 패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당대회에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한 윤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당내 갈등 세력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23%의 득표로 결선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의원도 다음 정치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안 의원은 차가운 당심을 확인한 만큼 장기적으로 거취를 고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 의원은 김 대표의 수락 연설이 시작되자마자 대회장을 떠났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예, 이 김기현 호가 출범하면서 대선 승리 1년 만에 여당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친정 체제로 구축이 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당대회 결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있었던 김기현 신임 당대표의 이 목소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 밀당하는 부부관계다. 대통령과 대표의 관계는.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공동 운명체고요. 그런데 부부관계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하자 말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밀고 당기는 밀당 부부의 관계라고 생각하고요. 민심을 잘 반영하면서 또 대통령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예, 윤심 후보라고 이제 불렸죠. 김기현 후보. 네. 과반을 뭐 넘겼어요. 예상하셨습니까? 반반이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이유가 예. 대통령 임기가 사실 이제 오늘이 아마 당선 1주년입니까? 임기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지원해 줘야겠다라는 의사가 높다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지만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고 거기다가 결선 투표가 도입됐고 그리고 4명이나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가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당원들은 특히 책임 당원들만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신임이라고 의식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당대회 내내 이제 윤심 논란이 뜨거웠고요. 투표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으로 이 안철수, 황교안 두 후보가 사퇴 촉구 기자회견까지 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김기현 후보가 된 거 보면 결국 당심은 윤심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끝났습니다. 예측이 그래도 결선을 가지 않겠느냐. 아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김기현으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어쨌든 김기현으로 끝났습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게 처음부터 경선 규칙을 바꿨지 않습니까? 당원 100% 투표를 했고요. 그리고 각종 연대, 김장 연대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엄청나게 개입을 했다. 뭐 이런 거는 건건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회고를 했을 때 그런 구조가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이 내내 전당대회에 있었고 마지막에 안철수 황교안 후보가 끝까지 이거를 뭐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공격을 했지만 결국은 김기현 후보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좋아서 당원들이 찍었다기보다는 어차피 윤 대통령이 원하는 당대표가 나와야지 화합을 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여당이 단일 대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미 저는 당원들 사이에서는 됐기 때문에 어제 결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고요. 두 가지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윤심의 힘 당이라는 걸 확인을 됐고요. 더 이상 이준석의 그런 어떤 당의 부담이 되는 정치 이런 거는 용납하지 않겠다. 단일 대우로 가겠다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전당대회였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2위를 한 거죠. 23% 득표를 했던 안철수 후보. 뭐 평가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정치는 이제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23%면 이 상황에서는 상당한 선전을 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컷오프 할 때 어제 나온 것보다는 조금 더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경선이 시작되면서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잖아요. 선거운동도 했고. 근데 이게 쭉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정치인 안철수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뒷심이 부족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본인이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당원들한테 어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입당한 지 11개월이 됐는데 조직이 그렇게 열세라는 거. 지금 조직표가 동원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조직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안철수 후보로서는
굉장한 한계를 드러났고 또 그 과정에서 윤핵관을 중심으로 하는 인사들의 압박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압박, 또 보이지 않는 압박.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내적인 갈등이 심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뭐 탈당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안철수 의원이 보여준 두 가지 장면이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는 김기현 새 당대표가 연설하기 직전에 연설도 듣지 않고 자리를 떴다라는 게 굉장히 부각이 됐지만 예. 어제 그 중앙선대위원장이 김기현 후보가 과반수로 당대표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그 순간에 굉장히 해맑은 웃음으로 가장 먼저 김기현 후보를 향해서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무대 위에서 그대로 또 보여졌거든요. 아마 지금 안철수 후보의 그 심적 상태도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한계를 보여줬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윤핵관이 이번에 상당히 그 윤심에 대해서 지나치다 할 정도로 상당히 부각시켰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암중모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선거 사실 이 투표율이 높아가지고 뭐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다 이래가지고 뭐 서로 각 후보들마다 뭐 본인에게 유리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투표 결과를 열어보고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김기현 윤심을 밀어주기 위한 당심이 뭉쳤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데 제가 우리 강 앵커께 질문을 드리자면 작년에 왜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재명 후보가 몇 % 받았는지 아세요? 거의 많이 77.77%예요. 그리고 당시에 라이벌이 박용진 의원이었는데 23%도 채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다 잊어먹고 이재명 대표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윤심이 확실히 작동했어요. 김기현 대표 체제로.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23%밖에 못 받고 지금 상황이 상당히 대량난감 상황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1년이 남았고 대한민국 정치가 또 1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이라고 어떤 사람이 꼬집던데 그렇게 말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윤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화두가 제기됐던 선거인 것은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지지했던 후보들이 전부 다 이제 고배를 마시면서 이준석 대표야말로 이제 정말로 정치 생명이 끝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작년에 국민의힘에 상당히 장애가 됐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작년 여름부터 시작을 해서 완벽하게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래서 잠잠했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에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수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계라는 사람들이 천하 용인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와 이 다른 사람들 4명에 대한 정치적 행보는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마지막에 젊은 사람으로서 뛰어들어서 14%라는 상당한 표를 얻었고요. 향후 국민의힘의 유망주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이번에 최고위원회 되지는 못했지만 나름 가능성은 보여줬는데 과연 그러면 이 득표와 이런 것들이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수혜자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행태는 역시 이준석식의 정치는 안 되겠다. 예. 끊임없이 당 내부를 공격하고 상대를 조롱하는 그리고 이번에 천하용인이라는 같은 편의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마치 선수인 것처럼 계속 나와서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내가 이걸 계기로 다시 당내 뭔가 입지가 생겼다 이렇게 볼 건 아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당에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사라지는 정신이 아닌가.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겠지만요. 더 이상 이준석식의 정치는
좀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이 이번에 당심에서 확인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당대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해서 축사를 했었죠.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의원 나온 동지 여러분. 이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예, 대통령이 이제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뭐 예전에도 여러 번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네.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이제 윤석열 사당화가 됐다는 뭐 야당 측에서의 비판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그 투표율, 득표율을 보면서 또 민주당도 다르지 않아요. 아까 제가 77.77%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우리나라 정당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정당에 있어서 대표가 정해지거나 또는 대통령을 배출하면은 그 정치인 중심으로 정당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친정 체제를 구축한 것이죠. 실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사실은 뭐 비대위 체제 때도 거의 친정 체제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친정 체제의 한계는 뭐냐면은 다양한 의견이 수렴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채널이 그 뭐라 그럴까,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마 일사불란한 당정일체로 뭔가를 막 추진하는 데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내년 총선도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이래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보면 물론 김기현 대표가 됐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수행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지도가 올라가면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것이고 또 상대가 이재명 대표이다 보니까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윤핵관 또는 윤심이 작동했기 때문에 더 경계를 하면서 오히려 친명 그룹이 그거를 상당히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다시 이재명 체계를 어떤 식으로든 유지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순기능을 할 것인가 역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뭐 연금 개혁이라든지 교육 개혁이라든지 노동 개혁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정책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의 절대적인 협조와 당정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 내린 결과가 오늘의 그 경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참고로 노동개혁은 그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긍정적 반영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 개혁과 교육 개혁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희생을 감당해야 될 측이 국민이거든요. 노동개혁 같은 경우는 특정 귀족 노조라든지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왔던,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편법이라든지 또는 탈법이 드러난 그 노조를 겨냥할 수 있지만 예.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과연 여야 간의 정치적 협조를 볼 수 있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당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뭐 윤 대통령과 어쨌든 당이 뭐 거의 이제 한 몸이 되다시피 했는데 정부와 여당이 이제 한 몸으로 이제 쭉 밀고 나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 야당으로서는 그래도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되고 나서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축하한다, 덕담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마 그걸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전당대회를 지켜보면서 아, 이렇게 공당이 대통령의 사당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그러면 앞으로 국정 운영도 완전히 여당은 대통령실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이런 것들이 너무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라고 어제 수석 대변인이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앞으로 국정 운영이나 그러니까 이 용산과 여당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퍼컷에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어제 연설이었고요. 예. 그리고 그냥 전당대회 참석해서 덕담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정견 발표하듯이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개혁 과제가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건설 현장의 폭력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개혁 작업을 앞서 끌고 갈 테니까 여당이 뒷받침해라. 확실하게 하라. 똑바로 하라라는 저는 다짐이면서 약간 경고성 그렇게 발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김기현 대표, 윤심을 받아서 당선된 김기현 대표가 과연 야당을 어떤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생각을 하고 국회에서 뭔가를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할 것인가. 지금까지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의 독주가 또 여당이 뒷받침하는 그런 형태로 갈 거고요. 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이 1년 됐습니다만 대선 2라운드가 계속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정당 간의 갈등, 여의도의 갈등, 그리고 국정의 전반적인 이런 갈등과 대립이 더 심화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여당 대표가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어나가는가. 그것이 본인의 리더십도 세우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것이 국민의힘과 용산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총선, 아까 이제 총선을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윤 대통령이 개혁 과제로 이제 노동 개혁은 이제 국민한테 지지를 받겠지만 연금 개혁 같은 것들은 국민들로부터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말씀은 즉 그 총선을 준비하는 의원들이나 총선 준비하는 이제 후보자들이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은 그 대일 정책도 그렇고 당장 본인의 지지율이 10%로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했거든요. 사실 지금 21세기에 필요한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10%로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추진할 수 있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여당 내는 이제 한 몸이 됐으니까 그렇지만은 야당을 어떻게 이제 설득하느냐. 내년 총선 전까지는 야당이 초거대 야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연금 개혁의 지지를 못 받는다는 거는 대통령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장 국민으로부터 더 내고 덜 받아야 됩니다를 얘기해야 되는데 누가 좋다 그러겠어요. 그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당정이 한 몸이 됐으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설사 야당이 그렇게 대화에 쉽게 응하는 야당이 아니에요.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이렇게 고착화된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해야 되냐면은 야당이 협조를 안 하더라도 그걸 노력하는 모습을 누가 보느냐? 유권자들이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단단한 지지층뿐만 아니라 지금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중도의 부동층들 있잖아요. 예. 아, 대통령이 저렇게 효율적인 당정 체제 하에서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이런 면에선 대통령의 말이 맞구나.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방향이 옳더라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은 그 방향대로 갈 수 없는 게 또 민주주의의 딜레마거든요. 그 부분을 설득해야 되는 역할을 바로 김기현 대표가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휘하 직원이었던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이 허위사실 유포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죠. 김 전 처장이 가족에게 남긴 동영상을 보면 이 대표와 골프를 함께 쳤다고 기뻐하는 대목이 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2015년 1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전 본부장,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갔습니다. 세 사람은 현지에서 시간을 내 함께 골프를 쳤는데 모두 18홀을 도는 골프가 끝나갈 때쯤 이 대표가 더 치고 싶다고 해 16번 홀에서 11번 홀로 역주행한 뒤 추가로 라운딩을 했다고 유 씨가 주장했습니다. 이거 다 끝나가네. 이제 아쉬워하시더라고. 그래갖고 한 11번부터 다시 쳐가지고 좀 끝내자. 골프를 하는 내내 김 전 처장이 카트를 몰며 이 대표를 수행했고 세 사람이 처음 인연을 맺었을 때 얘기도 나눴다고 털어놨습니다. 예전에 그 리모델링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했지. 근데 그걸 기억 못 하신다고요? 이 대표가 3일 재판에서 성남시의 김 전 처장 같은 팀장만 600명이어서 기억하기 힘들다고 한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31일 재판에 나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계를 자세히 증언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세 사람이 있어. 김문기 씨, 저, 이재명. 세 사람이서 18을 다 돌았죠. 한 4-5시간 걸리죠. 다 호주는 캐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동반자끼리 더 친밀성이 또 오히려 더 좋죠. 이제 또 김문기 처장은 좋은 추억이잖아요, 본인으로서도. 그리고 시장하고 이렇게 골프도 치고. 김문기 처장도 많이 준비해왔거든요, 골프 장비나 이런 것들. 그래서 공도 많이 챙겨오고. 시장님 공 많이 잊어먹을까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서포터도 다 하고 카드 다 몰아주고 이제 가서 시장하고 많은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랬고 이제 거기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두런두런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예전에 그 리모델링 이야기도 하고 근데 그걸 기억 못 하신다고요? 자,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유동규 전 본부장이 했는데 자, 유 전 본부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구체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기억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일단은 골프를 몇 번이라도 쳐본 사람이라면 유동규 본부장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국내에서 친 것도 아니고 호주에서 그다음에 골프는 되게 4명이 치는데 3명이 치고 그다음에 이제 캐디가 있어야지 하는데 저도 이제 미군 골프장 같은 데 가면 캐디가 없거든요. 그럼 채를 여러 개를 갖다가 필드 안으로 들고 가야 되고 또 그 다른 사람들도 좀 도와줘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에피소드가 뭐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씁쓸한 그런 에피소드인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 이재명 대표가 그 김문기 씨를 기억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왜 3명이 쳤을까? 3명이 간 게 아니잖아요. 10명 넘게 갔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그 2명만 성남 도계공 출신이고 나머진 다시 공무원들이었거든요. 시종 공무원. 그러니까 이렇게 도계공 출신들만 할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은밀한 이야기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격려할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 출장 간 게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 1월 6일부터 1월 16일까지였어요. 그 11일간이었는데 그런데 갔다 오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월 22일 날 대장동 관련한 연구 용역 결과가 드디어 나왔고 연구 용역 결과 나오자마자 2월 2일 날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관련된 SPC를 승인을 갖다가 했어요. 결재를 갖다가 했어요. 그러자마자 2월 6일 날 화천대유가 설립이 되고 화천대유가 설립된 지 일주일 만이 2월 13일 날 그 입찰 공고가 나고 화천대유가 설립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그 회사를 3월 27일 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갖다가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5월 달에 사업 협약이 체결이 되거든요. 1년에 그런 일들이 쫙 벌어지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재명 시장이 그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할 김문기 처장을 그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특별히 뭐 이런저런 이렇게 격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진행된 거 잘 해보자 이랬을 거 아닌가 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전혀 몰랐다라고 한 말이 도대체 얼마만큼 그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재판부에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회의감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런 폭로가 유 전 본부장의 SNS 방송 채널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폭로가 선거법 위반 수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기도 관심이 좀 쏠려요. 당연히 영향은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한 진술과 증거는 이미 검찰이 확보해서 증거로 냈기 때문에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골프 칠 때 웃고 떠들었다, 뭐 호주까지 갔다, 또는 뭐 역주행하면서 골프를 쳤다. 당연히 뭐 굉장히 기억할 만한 소재라고 생각되고요. 반면에 9년 전에 갔는데 김문기 차장과 같은 직급만 600명인데 해외를 16번 나갔는데 이거 보면 또 기억을 못할 수도 있나 이런 거잖아요. 사람이 기억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정치가 SNS 시대고 미디어 시대고 상대방을 프레임에 끼워 넣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프레임에 빠지면 나오기 힘든 건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어떤 부정적 불법적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상대 진영을 프레임에 씌우려고 하는 건데 이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억을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실은 많이 해요. 오세훈 시장도 청량 갔을 때 안 갔다. 근데 기억에는 겸손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했듯이 그런 측면에서 형벌 법규는 명확해야 되거든요. 허위 사실 공표죄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도덕적 비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법률은 허위 사실 공표죄이지 허위 기억 공표죄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처벌하려고 하면 형벌 법규에 명확하게 기억에 반하는 진술도 처벌한다. 이게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도덕적 비난성은 국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정치적인 판단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까지도 검찰이 제재한다고 하면 아마 정치인들 뭐 다 수사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이 난다 안 난다와 이 사람을 안다 모른다는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진술들 보면 김문기 처장 몰랐다. 근데 나중에는 안다. 근데 성남시장 시절에 그 골프 쳤던 그 사람인지 잘 몰랐다. 이런 얘기들이 반복돼 있어요.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나 청량 안 갔어 하면서도 기억에는 정확하지 않아. 이런 취지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나 이재명 대표나 뭔가 프레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억 속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두 분 다 변호사 출신이었고 그래서 허위 사실공표죄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이것들이 명확하게 한번 규정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검찰 수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번 달 31일이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의 이제 재판에 나가게 되는데 두 사람이 약간 뭐 물론 뭐 직접적인 공방은 아니겠지만 변호사들끼리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공방은 아마 치열하게 벌일 것 같은데 민사재판의 꽃은 서면이거든요. 서면을 잘 쓰면 이제 판사님이 보고 판결을 하는 거고 형사재판의 꽃은 증인신문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증인신문은 변호사가 하는데 본인도 할 수가 있어요. 본인도 할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또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는 뭐 안 하시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재판은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이제 방청을 하고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진짜 이제 유동규 씨하고 같이 무슨 공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 변호사가 하는 것과는 일단 무게가 틀릴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말 실수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이번 건 아니었겠습니까? 뭐 굳이 김문기 씨 모른다고 이야기 안 했으면 이런 일로 그 당을 갖다가 위험에 그 아주 큰 위험에 빠뜨릴 이유도 없었는데 괜히 쓸데없이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게 나서서 하다가 이렇게 스스로 덫에 걸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가 뭐 아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입도 근질근질 하시겠지만 이번에는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제하시는 것이 더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데 기억이 어떻게 안 나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주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갈리는데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이걸 진실을 가릴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허위 사실 공표잖아요. 이걸 사실로 볼 수 있느냐.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또 사진이라든가 김문기 차장과 같이 골프 쳤던 사진, 또 김문기 씨가 보고받았던 문서, 또 김문기 씨가 리모델링 토론회에 참석했던 것들 이런 사실이 있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기억을 못해 이런 거거든요. 아마 거짓말일 것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재판부가 어떤 기억의 영역이지만 이걸 갖다가 객관적인 사진 등으로 사실의 영역으로 포섭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공표죄잖아요. 그러면 이걸 김문기 씨를 몰랐다, 그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말 자체를 예.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릴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과거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관여한 적이 없다, 이것들은 소극적 표현이다, 이걸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는 것만 가지고 공표라고 볼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은 좀 높아 보여요. 그렇지만 뭐 재판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범죄 수익 39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죠. 당초 알려진 은닉 재산보다 50억 원이 늘어났는데, 네. 자, 이거를 어떻게 찾아낸 건가요? 일단은 이제 그 김만배 씨가 그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게 2021년 9월 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달인 10월부터 작년 2022년 11월까지 390억에 해당하는 돈을 뭐 제3자 계좌로 송금한다든지 아니면 수표로 바꿔가지고 오피스텔에다가 은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는 건데, 예. 그 김만배 씨가 지분율이, 대장동 지분율이 49.17%였어요. 그런데 여기 얼마를 투자한 거냐면 1억 7,244억 투자했거든요. 그런데 1,987억을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그중에 2019년하고 2020년에 천화동인 1호로부터 473억을 빌려 차용했고, 왜냐하면 법인하고 본인은 다르니까. 그다음에 2021년, 그러니까 이게 그 직전에, 그 직후에 화천대유로부터 423억을 배당받았거든요. 이 금액만 합쳐도 900억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 금액들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갖다 계속 은닉을 갖다 해온 것을 처음에는 검찰이 한 260억 정도 찾았다라고 했다가, 지난번 구속영장 때는 340억을 찾았다고 했다가, 요번에 이제 구속영장 저 공소장에는 390억으로 계속 이제 검찰이 찾아내는 돈이 늘어났는데, 이런 것들은 뭐 계좌 추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진술을 갖다 통해 가지고 계속 더 그 발견하는 것 같고요. 찾을 수 있는 데까지 다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이제 검찰이 몰수 추징한 보전한 대장동 일당의 재산 2,0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닉 재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그 용처를 밝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수사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단 은닉 재산을 수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불법 수익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곽상도 씨 50억을 받았습니다만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뇌물이 아니기 때문에 몰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닉 수사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불법 수익이라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대장동 일당과 성남 씨가 공모해서 불법 수익을 받았다는 걸 먼저 입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김만배 씨가 농지를 구입했다는 거잖아요. 예. 농지 구입 의사 없이 구입했다라고 한다면 농지법 위반이고요. 이걸 뇌물로 교부했다면 뇌물 공여가 될 것 같고요. 또 금고에 그냥 숨겼다. 이거 은닉 재산으로서 범죄 수익 은닉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정말 대가성 있는 불법성 있는 행위를 통해서 얻은 이익인지, 그리고 은닉 재산을 어디에다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죄가 갈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원초적인 것들은 불법 수익임을 검찰이 잘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인 조 회장은 현 정부 출범 이래 구속된 첫 대기업 총수가 됐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이 9시간 넘는 심사 끝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회장은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회장은 계열사 자금 130억 원을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지인 회사에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집수리나 슈퍼카 구매를 위해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왜 회사 돈으로 집수리랑 차량 구입하셨나요? 조 회장은 그룹 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부터 4년 동안 한 계열사가 납품하는 장비를 고가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계열사의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해당 계열사는 조 회장 일가가 49.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조 회장 일가가 배당금으로 108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9년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 지원 요건에 기업들에게 초과 이익 공유나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같은 불리한 조건들을 내걸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조율에 나섰습니다. 김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총 390억 달러, 우리 돈 51조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까다로운 신청 요건입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시설 접근을 허용하고 예상을 초과한 이익을 공유하거나 10년간 중국에 투자를 중단하는 등의 조건이 담긴 겁니다. 첨단 기술로 승부하는 반도체 기업의 기밀이 노출될 수 있는 셈인데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대만과 우리 기업에선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당장 중국의 메모리 생산 기지가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어제 안덕근 통상교섭 본부장을 미국으로 급파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경영과 기술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좀 과도한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좀 모색을 하고 우리 기업들이 나중에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지를 만들 수 있도록. 반도체법이 오는 4월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만큼 정부는 최대한 업계 상황을 확인하고 미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예, 보신 대로 미국의 반도체법 논란과 관련해서 정부가 조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낼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반도체법 핵심을 보면 지원금을 주긴 주되 그 대신 이제 조건을 좀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독소 조항이 3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생산시설, 반도체 생산시설에 접근을 허용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초과 이익을 갖다가 환수해서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용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이제 영업 비밀이 노출될 우려. 마지막으로는 10년간 중국 내 투자를 하지 말아라 생산 시설에 이런 3가지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방미에서 이러한 독소 조항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간 중국 내 생산 시설에 투자를 금지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 우리 정부에서 일단 조율에 나서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율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런 강한 보호무역 조치를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대비한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에서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참패를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법을 갖다가 무모하게 그 당시에도 보호무역주의다라고 비판이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미국 내 유권자의 65%의 지지를 받았다. 그래서 그 덕분에 참패를 막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선을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반도체 지원법도 자신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협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아니 그래도 지금 미국이 이렇게 조건으로 낸 것을 보면 대만의 TSMC라든지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대만 같은 경우에는 나서가지고 이러면은 굳이 보조금 받을 필요조차 없다까지 할 정도로 자, 이 정도인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굳이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반도체 산업을 그렇게 미국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미국 연방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는 대가로 이렇게 많은 지금 독소 조항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주정부 차원에서는 자신의 주의 생산 기지를 유치를 해서 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주정부 차원에서 면세 혜택이라든지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각 기업체 삼성이나 SK에서는 연방 정부에서 이런 무리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니까 이거를 차라리 받아들이지 않은 게 어떠냐 뭐 이런 사항도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처음에 SK와 삼성에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당시에는 이런 연방정부의 지원까지 감안한 상황에서 투자 규모라든지 투자 계획을 정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정했는데 갑자기 이걸 받기로 했던 걸 없는 걸로 계산하면 투자 계획도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섣불리 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앞서서 이제 리포트 보면 통상교섭본부장이 이제 출국을 했잖아요. 결국 이제 미국 이제 그쪽이랑 이제 협상을 할 텐데 이게 결국 다음 달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하는 뭐 그런 현상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정상회담 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뭐 의제와 그 의제에 대해서 대강의 협의안이 조율이 돼야 되는데요. 이 반도체 지원법이 지금 가장 큰 현안이라서요. 이 독소 조항에 관련해 가지고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이 중국 내 10년간 투자 금지 이거에 대한 협의가 사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0년간 지금 중국 내 생산 시설에 투자를 못하게 되면 현재 SK와 삼성이 삼성전자가 중국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중에 하나인 낸드 플래시의 40%를 중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고, 뭐 SK 하이닉스도 중국 내에서 메모리 반도체와 D램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미 낙후된 좀 제품을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신규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공장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아버리게 되면 사실상 중국 내에 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신규 생산 설비를 다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기업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율을 하고자 하는 걸로 보입니다. 반도체도 문제인데 미국의 금리 인상 압박도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두고 있습니다.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미 연준이 이제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시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리 차도 굉장히 벌어질 것 같고 한국은행도 굉장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도 국회에서 발언했는데요. 어제는 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날 발언, 그 금리 인상의 속도를 다시 끌어올리고 최종 금리 수준은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발언 때문에 어제부터 해서 환율도 요동을 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주식시장에서도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금통위에서 만약에 미국이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듯이 FOMC 회의에서 이번에 빅스텝을 단행을 하게 되면 한미 금리 차가 지금 역전된 금리 차가 1.75%포인트로 벌어지고요. 이번에 다음번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을 선언을 하게 되면 그 다음번에 금통위가 열리기 전에 FOMC 회의가 한 번 더 있습니다. 거기서 또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그러면 한미 금리 차는 당분간 최대 2%포인트 차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에 1.5%포인트 차까지 벌어졌을 때 그 IMF 외환위기 직후에 1999년도에서 2000년대였는데요. 그때도 물론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모두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리 차가 2.0%포인트까지 벌어진다 해도 한국의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동시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대규모 이탈할 거라고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뭐 그래도 이번에 동결을 또 하게 되면 최대로 금리 차가 지금 2.0%포인트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다음 달 금통위까지 4월 13일이죠. 4월 13일까지 환율을 갖다가 뭐 외환 보유고를 활용해가지고 좀 개입을 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요. 환율이 안정되는 추세를 보고 금리를 올릴지 말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한국 내부적으로는 소비자 물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 상황을 면밀히 주시를 해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20년 동안 집에서 애완 악어를 키운 여성이 끝내 기소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물원 직원 3명이 악어 한 마리를 힘겹게 들어옮깁니다. 대형 악어종인 아메리카 악어로 길이가 2.5m에 달합니다. 악어가 발견된 건 동물원에서 80km 떨어진 한 가정집 뒷마당이었습니다. 사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동물원 자원봉사자로 나섰던 여성이 악어알 하나를 훔쳐 부화시킨 겁니다. Alligators will have a nest of 50, 60 eggs at a time, so it would have been very easy for someone to take an egg or a hatchling home just kind of without anyone noticing. 이 여성은 애완 악어라며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주법은 개인이 악어를 사고 팔거나 소유하는 걸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70년 정도인 악어는 결국 처음 있던 동물원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내게 됐습니다. It was very friendly with her. She did take it a little bit tough, but she does still have to follow all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in the state. 이 여성은 공소시효 만료로 악어알을 훔친 혐의에 대한 처벌은 피했지만 악어를 불법 사육한 혐의로 기소돼 최대 130만 원의 벌금을 낼 처지가 됐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예, 바위 위에 고래의 모습이 새겨진 이것은 울진 방구대 안각화입니다. 방구대 안각화는 현재 가까이서 눈으로 보기에는 어려운데요. 한 사진가가 사진을 통해서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울진 방구대 안각화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대곡천 바위 위에 고래나 호랑이, 사냥하는 사람 등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 사냥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신석기나 청동기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진가 백성욱은 이곳 암각화가 그려진 인근 마을에 태어나서 고향을 떠나 부산에서 40년째 정신과 의사로 일하며 고향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사진가는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암각화를 햇빛이 사선으로 드는 시간을 골라 3년간 촬영을 했고 현재 울산문화예술관에서 사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 때문일까요? 방구대 암각화의 재기의 필요성 제기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댐이 생긴 이후 암각화가 새겨진 부분이 자주 물에 잠겨서 풍화작용이 빨라졌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300개가 넘는 암각화를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 30개 정도여서 보존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사라지기 전에 하루빨리 지키는 노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출근길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수도권 지역에 제법 세차게 쏟아지던 빗줄기가 약해지기는 했습니다만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남부와 제주는 낮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고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이 아직 모두 꺼지지는 않았는데요. 오전까지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추가적인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20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광주와 대구 23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예년 기온을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난 뒤 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